우리 집 거실은 겉보기에는 늘 평화로웠습니다. 남편 태주는 언제나 제 편인 듯 했습니다. 어린 딸 보라 또한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러나 그 평화는 마치 얇은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장하면 언제든 산산이 부서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또다시 그 평화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보라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작은 유리잔에 물을 채워 넣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죠. 딸 보라는 식탁 한쪽에 놓인 장난감을 가지고 깨르륵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저는 살짝 찌푸린 미간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 거의 다 됐는데.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응, 금방 갈게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분명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회피에 가까웠죠. 저를 시어머니의 화살바지로 세워두고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에도 늘 긴장했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 능력에 비아냥거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은 힘들어서 못할 일을 제가 하니까 대단하다기보다는 그저 기특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며느리는 무조건 시어머니보다 못해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이라도 가진 듯이 말이죠. 시어머니의 모든 말은 제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태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라는 눈을 반짝이며 아빠 빨리 밥 먹자, 배고파 라고 외쳤습니다.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그래 우리 딸 엄마 밥이 최고지 하고 답했습니다. 제가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 주말에 외식할까? 오랜만에 보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태준은 응 좋아. 보라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봐 하고 말했습니다. 보라는 키즈 레스토랑, 햄버거랑 피자 하며 신나했습니다. 태주는 그래 우리 공주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저녁으로 예약할까?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살짝 태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같이 가야 할 텐데. 태준의 얼굴에 찰나의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이내 말을 흐렸죠. 어머님은 바쁘시지 않을까? 갑자기 말씀드리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태준은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칭찬은 아끼셨지만 당신 아들에 대한 칭찬은 늘 늘어놓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식사 내내 태준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며 며느리인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갔죠. 시어머니와의 모든 식사는 제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제 존재는 마치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 같았죠. 아니, 오히려 제가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아들 태준에게만 향했습니다. 남편을 편하게 해주려는 저의 노력도 시어머니 눈에는 언제나 시원찮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녁 시간 전에 어머님께 먼저 연락드려 보는 건 어때요? 태준은 아니, 그냥 우리끼리 가자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끼리 가면 더 편하다고 하셨어. 괜히 불편하게 또 같이 가자고 하면. 태준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어머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언제나 지혜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의 전화는 제 식사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끊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남편 태주는 그저 모르는 척 제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햄버거를 먹고 있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길고 긴 문자에는 저희 부부가 얼마나 불효하고 제멋대로인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효한 며느리 때문에 아들까지 못 쓰게 됐다며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태주는 그저 어머니가 좀 섭섭하셨나 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죠. 몇 주 후 저희는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제가 방문하는 것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인 저는 익숙한 풍경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라를 품에 안고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준에게만 정성스럽게 쌈을 싸주셨습니다. 제 밥그릇은 비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그 쌈을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상추 좀.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휴, 며느리는 알아서 먹어야지. 뭘 그런 것까지 해달라고 하니. 옆에서 태주는 제 팔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눈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밥을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런데 지난번 키즈 레스토랑 외식 말인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어제 내가 어머님 빼고 가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어. 나도 솔직히 좀 섭섭하더라고. 보라, 맛있는 거 사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른은 어른 아니니.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웃는 낯으로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 외식했던 거 밥값 내 통장으로 좀 보내주렴. 그날 내가 못 간 대신 어머님 몫까지 내가 내는 게 도리 아니겠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한 밥값을 시어머니가 저에게 청구하다니요. 게다가 내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말은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제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는 오히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니. 어른 대접은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제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밥값 청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차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저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이 결혼 생활 자체가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시어머니의 밥값 청구는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남편 태준의 모습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밥값을 내라고 했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태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는 우리가 빼고 가서 섭섭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냥 좀 맞춰드리면 안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의 편에서 제 아픔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도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싸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아직도 내 말을 무시하는 모양인데 당장 밥값 보내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길들이려는 듯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님이 보내준 계좌로 밥값을 송금했습니다. 제 자존심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편만 들고 저를 외면하는 남편.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딸 보라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가까스로 이성을 부여잡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자리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가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 태준과 딸 보라, 그리고 제가 함께 이룬 가정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태준은 그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태준이 내민 서류는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이혼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자.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산 절반.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시댁의 온갖 무시와 멸시를 참아내며 남편 태준과 함께 만들어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와서 절반으로 나누자니요. 그것도 이혼을 종용하며 말입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이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태준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제게 서류에 도장 찍기를 재촉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태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갑고 냉정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횡포에 이어 남편의 배신까지. 저는 더 이상 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딸 보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혼 통보와 재산 절반, 남편 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말은 저 지혜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밤새 흐느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딸 보라의 해맑은 웃음만이 저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갑게 식은 현실은 잔인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재산 절반을 내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은 후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와 재산 형성 과정,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준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남편의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는 긴 한숨을 쉬더니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 태준이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설명하는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태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의 며느리 지혜를 향한 무시와 폭언을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온 태준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머니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인 태준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그럴수록 며느리 지혜는 점점 더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태준은 역대급 충격 요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지혜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까지 절반을 요구하면 어머니의 본심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지혜를 괴롭힌 것을 빌미로 지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모든 비난이 시어머니에게만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죠. 하지만 태준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혼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척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지혜와 딸, 보라에게 넘겨주어 지혜와 보라를 시어머니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태준의 거대한 계획, 빅픽처였습니다. 충격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의 뜻밖의 빅픽처는 저에게 엄청난 감동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저와 딸 보라를 위해서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힘들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횡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에게 받았던 증여 재산과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태준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재산까지도 일부를 지혜와 보라에게 양도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통렬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재산도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지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혜와 보라에게 주고 홀로 조용히 모든 죗값을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힘으로 딸 보라를 당당하게 키워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당한 지혜 자신으로서 존재했습니다.